남편 산소에서 작은 아이 유골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묻은 사람은 제 며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67살 시어머니 정옥의 이야기입니다. 애 못 낳는 며느리라고 속으로는 수십 번 씹어 삼켰던 여자가 그 며느리가 몰래 묻어둔 첫 손주의 유골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며느리의 한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리가 몰랐던 서로의 상처와 비밀은 얼마나 많을지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편하게 눌러두시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이 떠난 뒤 이 집에서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사실 나도 아들도 아니었다. 복순이었다. 복순아, 밥 좀 먹어라. 이래서야 어떻게 사냐, 응? 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개에게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걸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그릇만 들고 나가도 꼬리를 치고 달려오던 애였다. 지금은 고개만 슬쩍 들고 다시 땅바닥만 본다. 밥그릇은 늘 반 이상이 남는다. 당신이 데려온 개잖아. 책임은 내가 지고 있구만. 잔소리처럼 중얼거리고 나면 꼭 조금은 서글퍼졌다. 이 집 마당에서 내 말에 답해주던 건 이제는 복순이뿐인데 말도 못하는 게 말귀라도 알아들어 주길 바라는 꼴이라니. 부엌으로 들어오니 식탁 위에는 제사 장보기 메모가 놓여 있었다. 내가 적어둔 거다. 기일이 코앞이다. 올해가 벌써 첫 제사라니. 까맣게 탄 사진 속 남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엽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며느리 번호를 누르며 괜히 마음이 조금 굳어졌다. 수진아. 나야. 내 어머니. 늘 그렇듯 공손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목소리. 이번 주 토요일이 너희 아버지 기일인 거 알지? 산소 올라가야지. 네, 알고 있어요. 민수 오빠랑 얘기했어요. 민수 오빠. 난 아직도 그 말이 어색하다. 우리 집 큰아들이 누군가의 오빠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말이다. 그래. 그리고 너 요즘도 그거 안 되는 거냐? 내가 굳이 말끝을 흐리자 잠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나도 내가 뭘 묻는지 안다. 며느리도 안다. 어머니 병원 다시 다니고 있어요. 병원 다닌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냐. 나이도 이제 40이 다 되어 가는데 애를 언제까지 미루려고. 쏟아내고 나서야 내가 또 말을 세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 휴대폰 너머에서 수진 숨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토요일에 뵐게요. 뚝.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아이고, 또 말이 그리 나갔네. 입술을 깨물고 창밖을 내다봤다. 마당 한가운데 복순이가 땅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산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집 뒤편 낮은 야산. 그 언덕 위에 남편이 누워있다. 보고 싶냐, 임자? 내가 중얼거리자 복순이가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베란다로 나가보았다. 어둠 속에서 복순이의 실루엣이 보였다. 산 쪽을 향해 앉아 꼬리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은 채 그만 좀 바라봐라. 가고 싶어도 사람이든 개든 그냥 못 가는 데가 있는 거야. 내가 알 리 없었다. 복순이가 바라보던 그 산 위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남편 기일 아침 우리는 일찍 집을 나섰다.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어머니 허리 괜찮으세요? 산길인데. 이 정도로 허리 아파하면 벌써 죽었지. 걱정은. 내가 대답하자 운전대 잡은 민수가 헛기침을 했다. 조수석에 앉은 수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뺨이 좀 더 홀쭉해진 것 같았다. 산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뒷좌석에서 복순이가 먼저 뛰쳐나왔다. 얘는 어찌할까? 산에 오는 날인 줄. 줄을 잡기도 전에 복순이는 벌써 흙 냄새를 맡으며 오솔길을 올랐다. 겨울이 끝나가는 산은 습기와 마른 낙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꼭 한마디 했을 것이다. 정호가 공기 좋다. 우리도 나이 먹으면 산에 묻히자.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다. 봉분이 보이자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아직 풀 한 폭이 제대로 덮이지도 못한 흙더미. 굴곡이 덜 정리된 산소는 언제 봐도 마음이 쓰렸다. 여보, 나 왔어. 내가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복순이는 묘 주변을 빙빙 돌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봉분 바로 옆 한 지점에 코를 박더니 발로 흙을 미친 듯이 헤집기 시작했다. 야, 복순아. 나는 깜짝 놀라 쫓아가 목줄을 잡았다. 날카로운 발톱이 흙을 긁어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얘가 왜 이래요, 어머니? 수진이 다가와 물었다. 남의 산소에서 이게 뭐야? 그만 안 해. 화를 내며 복순이를 떼어내는데 옆에서 서 있던 수진의 얼굴이 이상했다.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눈이 굳어 있었다. 수진아,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내가 묻자 수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어지러워서요. 제사 내내 수진의 시선은 계속 그 지점을 향해 있었다. 남편 묘 바로 옆 복순이가 파헤치려 했던 흙더미 위. 밥을 올리고 술을 3번 따르면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기 뭐라도 있나? 걔가 저럴 리가 없는데. 제사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 수진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눈가를 훔치는 수진의 손이 스쳤다. 수진아, 힘들면 말 좀 하고 살아라. 이 나이에도 시어머니 있으면 또 뭐라 그럴 거 아냐. 그 말을 목 끝까지 올렸다가 나는 삼켰다. 그리고 그냥 먼저 내려왔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가보니 복순이가 또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 뭐가 있길래 그러냐, 응? 나는 괜히 산을 한번 같이 바라봤다. 까만 밤 나무들 실루엣 사이로 묘비 하나가 어렴풋이 떠올라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믿고 있었다. 저 산 위에 누워있는 건 남편 하나뿐이라고. 사흘쯤 지났을까?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다. 동네 이장 김씨였다. 형수, 산 한번 올라오셔야겠어요. 왜요? 형님, 산소 옆이 누가 판 것처럼 파헤쳐져 있어요. 걔가 파도 그렇게는 안 돼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급히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산에 가야겠다. 지금 바로. 차 안에서 내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민수는 입술만 질끈 물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산소에 도착하자 이장이 손짓을 했다. 저기요, 형수님. 남편 봉분 옆 흙이 엉망이었다. 누가 삽으로 깊게 파헤쳤다가 다시 어설프게 덮어놓은 모양새. 흙 위에는 아직 젖은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이게 뭐야? 다리가 후들거려 나는 그대로 봉분 앞에 쭈그려 앉았다. 복순이는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 며칠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흙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 복순아, 안 돼. 민수가 붙잡아 끌어내며 말했다. 엄마, 이건 걔가 한 수준이 아니에요. 누가 왔다 갔어요? 누가 우리 집 산소에 와서 흙을 팠을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면서도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다. 그날 밤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던 실루엣. 베란다 너머 복순이의 낮은 울음. 설마. 나는 입술을 핥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너 요 몇 날 며칠 사이에 산에 올라갔냐? 잠깐 아주 짧은 침묵. 그 다음 단단한 목소리. 아니요, 어머니. 왜요? 내 시아버지 산소 옆이 파헤쳐졌어. 사람이 파야 할 만큼 파헤쳤다는데 너 말고 누가 올라오냐? 내 말에 수진 숨소리가 달라졌다. 전 안 갔어요. 산에는 어머니. 나는 괜히 소리를 높였다. 그럼 누가 왔겠냐? 내가 그날 밤 괜히 밖에 나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이젠 좀 말할 때도 되지 않았냐?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수진이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저 지금은 일 중이라 통화 어렵습니다. 저녁에 뵙고 말씀드릴게요. 뚝. 저녁 밥상엔 평소보다 국물이 많이 남았다. 당신 왜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여? 수진이 얼굴 보는 사람마다 힘들어 보인다고 하는데. 민수가 낮게 말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다들 나만 나쁜 년 만들어. 산소까지 건드려 놓고도 아무 말이 없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냐? 말을 쏟아놓고 보니 정작 내가 제일 떨고 있었다. 남편 없는 이 집에서 내가 믿고 기댈 사람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뿐인데. 그 둘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리는 상상을 하니 숨이 막혔다. 밤 복순이가 또 현관을 긁었다. 문을 열어주니 산 쪽을 향해 서 있다가 한번 나를 돌아보았다. 가자고? 산에?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내가 내 목숨 걸고 묻어둔 사람인데 거기 또 뭐가 묻어 있단 말이냐. 그때는 몰랐다. 내가 그 산에서 마주하게 될게.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애써 외면해 온 며느리의 눈물이라는 걸. 결국 우리는 산소를 정리하기로 했다. 완전한 파면은 아니고 봉분연만 정리해서. 혹시라도 이상한 게 있나 보자는 말이 나왔다. 이장은 일손 둘을 더 데리고 왔다. 민수와 나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삽이 흙을 떠내는 소리가 산속에 울렸다. 축축한 흙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다. 형수님, 여기 뭐가 만져지는데요? 삽질하던 사람이 손을 멈추고 허리를 숙였다. 잠시 뒤 흙가루를 털어낸 작은 하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뭔지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았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거 혹시?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레 천으로 감싸 들고 집으로 내려왔다. 거실 한가운데 우리는 셋이 마주 앉았다. 나, 민수, 그리고 아직 퇴근 전인 며느리의 빈자리를 둔 채. 천 위로 드러난 건 손바닥보다 조금 큰 하얀 유골함이었다. 누가 이런 걸? 내 목소리가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이 덜컥하고 열렸다. 결혼 초 시댁 마당 안쪽에서 피범벅이 된 채 화장실 문을 붙잡고 울던 23살의 나. 병원 침대 위에서 아기 심장이 멈췄다는 말을 들었던 날. 그리고 시어머니가 했던 말. 운이 없었네. 뭐 또 가지면 되지. 내가 유산했던 그 아이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봉안당은커녕 이름 하나 제대로 지어주지 못했다. 조그만 조각천에 쌓여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엄마. 민수 목소리가 나를 현재로 끌어당겼다. 이거 열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안 된다. 입이 먼저 나왔다. 죽은 애야. 남의 애든 우리 애든 함부로 열면 안 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 퇴근에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녀가 거실로 들어와 천 위의 유골함을 보는 순간이었다. 수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거의 찢어지듯 갈라졌다.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유골함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도리질을 하며 손을 떼었다. 수진아, 이게 뭐냐? 내가 왜 잘못이야? 내가 다가가 묻자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다. 저 조금만 시간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안방에 마주 앉았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 이제는 나 혼자 쓰는 침대 옆에 작은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유골함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떼었다. 그 흙 제가 판 거예요. 나는 숨을 죽였다. 유골함 옆에서 복순이가 조용히 웅크리고 눈을 감고 있었다. 곧 며느리가 삼켜왔던 이야기들이 한 겹 풀어지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첫 임신 때였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다. 처음에는 다 잘 된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들 축하한다고 그랬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장 치마가 배를 조심스레 감싸던 그녀의 모습을 문득 떠올렸다. 근데 3달 조금 넘어서부터 이상했어요. 자꾸 출혈이 생기고 배가 뻐근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위험한 임신일 수 있다. 수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전화 드렸었잖아요. 입덧이 심하다고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머릿속을 더듬었다. 뭐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누워 자빠져 잔다. 그 말 한 것 같네.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네, 맞아요. 나 땐 다들 놈 밥 메고 애 낳았다고 하셨어요. 그래, 나는 그 말을 했다. 내가 며느리를 위로해 주려고 꺼낸 건 내가 겪었던 시절의 고생담이었는데 그게 이 아이에겐 칼처럼 꽂혔던 거다. 결국 그 아기는 못 지켰어요. 병원에서는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2번째도 3번째도 그랬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2번, 3번. 그동안 이 집에선 아무도 제대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 아이는 심장이 있다가 멈췄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작아서 화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나는 손을 꼭 쥐었다. 23살의 내가 다시 떠올랐다. 한 번에 사라지는 생명, 그 뒤에 남는 건 어쩌지 못하는 공허함. 작은 상자에 우리 애가 들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건네줬는데 저는 그걸 안고 복도 끝까지 걸어 나왔어요.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민수 오빠도 몰라요. 그때는 동행이 안 된다 해서 혼자 들어갔거든요. 수지는 그때의 걸음을 또박또박 되짚듯 이야기했다. 봉안당 알아봤어요. 가장 싼 곳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 둘이 반년은 살 수 있잖아요. 월세 내고 대출 이자 내고 겨우겨우 버티는 형편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동안 상자를 들고 집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냉장고 위에 올려놨다가 장롱 안에 넣어놨다가 열었다 닫았다만 하다가요. 그러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아버님 장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가 산에 다녀오실 때마다 그러셨잖아요. 저기 누워 계신 분이 네 시아버지다. 내가 이 집 며느리니까 잘 모셔라. 저한테는 친정아버지보다 시아버님이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제가 퇴직하고 힘들 때도 애야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몸은 하나다. 그렇게 말해 주신 분이었어요.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산에 갔어요. 작은 상자를 품에 안고 혼자 택시 타고 산 입구까지 갔어요. 그날따라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어디가 좋을까 산소 주변을 한참 돌았어요. 어디가 제일 덜 외로울까 그 생각만 하면서요. 하다가 그냥 시아버님이 계신 바로 옆이 낫겠다 싶었어요. 우리 애가 덜 무서울 것 같아서요. 나는 숨을 삼켰다. 수진아. 손으로 흙을 팠어요. 손이 얼고 흙이 손톱 밑으로 들어가도 그냥 팠어요. 그리고 상자를 넣고 덮으면서 우리 애야 할아버지 옆이면 엄마가 못 가도 덜 외롭겠다. 엄마가 못난 탓에 거기밖에 못 보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게 처음이었고 이번 기일날 산에 갔을 때가 두 번째였어요. 복순이가 자꾸 그 자리를 파니까 혹시라도 누가 봤을까 무서워서요. 제사 끝나고 모두 주무실 때 저 혼자 다시 올라갔어요. 흙이 꺼진 것 같아서 허겁지겁 더 덮고 다지다가 흔적이 더 남았나 봐요. 그게 이장님이 보신 그 자국일 거예요. 유골함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번졌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어깨를 짚었다. 이 바보야. 목이 메어 그 다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칼날 같은 말을 던졌나. 내 잘못이 아니야. 애를 못 지킨 건 살아있는 사람 둘이서 같이 짊어져야 하는 거지. 너 혼자 짊어질 죄가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문득 떠올렸다. 나도 한 번 잃은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그 말을 들어본 적 없었다는 사실을. 복순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마치 우리 둘의 울음을 함께 삼키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냐? 이 산 위에 우리 손주가 하나 더 누워 있다는 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셋이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민수까지 포함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유골함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래서 민수가 입을 열었다. 이게 우리 애였다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오빠도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그때 돈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데요. 그 말에 민수 입술이 떨렸다. 그래도 나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라 둘 다. 지금 누구 탓할 때냐? 나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했다. 죽은 애 앞에서 누구 잘못인가 숫자 세면 뭐가 달라지냐. 이미 온 데까지 온 거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건 불법이에요. 산소 주변에 누가 몰래 유골 매장해 놓은 거잖아요. 누가 알게라도 되면. 알게 되면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냐? 신문에 내서 이게 우리 며느리라고 떠벌릴 거야? 내 말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 저 신고하셔도 돼요. 어머니 민수 오빠 저 혼자 한 일이니까. 제가 책임질래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올라오는 걸. 야, 이 며느라.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너는 왜 맨날 혼자 책임지려고 드냐? 그날 밤 산에 올라갈 때도 너 혼자 올랐지? 애 낳고 잃은 것도 결국 둘이서 겪은 일인데 왜 쟤는 내 몫만으로 만드냐고.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민수야. 나는 아들을 불렀다. 너도 잘 들어라. 금쪽 같은 내 애 하나를 산에 몰래 묻으면서까지 이 집에 남아 살고 싶어 했던 여자가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며느리다. 민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한테 벌 줄 건지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애를 제자리로 모시는 거다. 나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애는 우리 손주다. 잠깐 왔다 간 애든 얼마나 작은 애든 상관없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이 애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거실 공기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다시 산으로 올려야지. 이번엔 제대로. 비석도 세우고 이름도 붙여주고 봉안당을 가든 산에 남겨두든 그건 우리 셋이 같이 결정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저 그 애한테 이름도 못 지어줬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이제 지어주자. 늦었어도 괜찮다. 이제라도 불러주면 된다. 한참 뒤 민수가 족보책을 꺼내왔다. 누런 종이 사이에 아직 아무 글자도 써있지 않은 칸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칸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여기가 우리 첫 손주 자리다. 그렇게 말하는데 왠지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 푸근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리되지 않은 죄책감과 서운한 분노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일. 그래도 누군가는 먼저 손을 뻗어야 했다. 그게 아직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 나여야 할 것 같았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미리 작은 비석과 꽃을 준비했다. 유골함은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내가 품에 안았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수진이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번만큼은 내가 안고 가고 싶다. 오솔길을 올라가는 동안 품 안 유골함이 가볍기도 무겁기도 했다. 숨이 차오르면서도 나는 이상하게 안정된 기분이 들었다. 남편 봉분 옆 일전에 흙을 파냈던 자리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이장은 우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이제 이름을 정해야지. 작은 비석 위에 아직 아무 글자도 없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나. 우리는 둥글게 앉아 이름 후보들을 적어 내려갔다. 박하늘 어때요? 하늘로 갔으니까. 그럼 박별은? 요즘 애들은 그런 이름 싫어해. 농담 비슷한 말이 오가는 사이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하나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고개를 돌렸다. 다온이요? 박다온. 뒤늦게라도 우리 곁에 다 와줬다는 뜻으로요. 우리가 늦게 알아봤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에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우리 다온이. 나는 비석 위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이름을 그려보았다. 박, 다, 온. 석공이 조심스레 글자를 새겨 넣는 동안 복순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렸다. 다온아. 나는 낮게 불러보았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줄도 모르고 할미가 너무 늦게 인사를 한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내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러 왔다. 수진이 옆에서 훌쩍이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 어깨를 살짝 끌어당겨 안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수진이 내 품 안에서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한테 한 번만이라도 이런 말 듣고 싶었어요. 내 잘못 아니다. 그 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나도 그 말 한 번 듣고 싶었는데 못 듣고 살았거든.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운이 없었네. 또 가지면 되지. 그때 내가 죽을 만큼 서러웠어. 수진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도? 그래. 나도 애 한 번 잃어봤다. 그래서 아마 더 내게 매달렸는지도 몰라. 너라도 꼭 애 낳고 나처럼 되지 말란 생각에 말이 세게 나갔던 거지. 나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자. 대신 이 애한테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살자. 비석 앞에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남편에게 올리던 것과는 다른 아주 조그만 술잔 하나, 과자 몇 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운아, 아빠다. 아빠가 많이 늦었지.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 우리 셋이 또 올게. 할미, 엄마, 아빠. 셋이. 바람이 살짝 불었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다. 내가 남편 산소를 올 때마다 느끼던 쓸쓸한 공기와는 조금 다른 뭔가 포근한 기운이 산 위를 감쌌다. 여보. 나는 남편 봉분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 옆에 우리 첫 손주 눕힌다. 그러니까 잘 좀 봐줘.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요즘은 조금 따뜻하게 느껴진다. 1년이 지났다. 두 번째 제사를 준비하는 손이 작년보다 덜 떨렸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수진이 먼저 나서서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붙였다. 이게 웬일이냐. 이제야 며느리 같은 소리를 하네. 내가 웃자 수진도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삐졌을 법한 농담에도 이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되었다. 차 안에서도 공기는 부드러웠다.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니면서 운동도 시작했어요. 그래? 잘했다. 몸이 먼저다. 몸도 안 챙기고 애부터 갖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나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민수는 운전대 뒤에서 피식 웃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복순이가 먼저 뛰어내렸다. 지난해처럼 산소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진 않았다. 대신 우리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걸음을 맞췄다. 남편 봉분이 보이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이 가지런히 서 있었다. 다운아, 우리 왔다. 나는 먼저 작은 비석 앞으로 다가가 국화를 올렸다. 사랑하는 우리 첫 손주 박다운. 글자들은 1년 사이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끼와 흙을 머금고 있었다. 복순이는 봉분과 작은 비석 사이를 한번 돌더니 그늘진 곳에 조용히 누웠다. 더 이상 흙을 파지도 짖지도 않았다.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냐? 나는 복순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묵묵히 잠시 서 있었다. 남편에게, 다운이에게,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게 각자 할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는 시간이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봉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올해는 고맙다는 말부터 할게. 당신이 이 며느리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했잖아. 내가 괜히 시샘하듯 굴 때도 당신은 늘 얘는 착한 애다 그러고. 내가 그 말을 좀 더 믿었으면 이 애가 그 산 위에 혼자 올라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도 이제는 같이 올라간다. 셋이서. 나도 배우고 있다, 여보. 엄마 되는 거, 시어머니 되는 거 나이 들어도 끝이 없네. 산을 내려오는 길 수진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응? 혹시 엄마로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수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마디만? 네.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이 말을 꺼냈다. 잘 버텼다, 이 며느리야.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앞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혼자 버티지 마라. 내가 설거지통 옆에 서 있든 산 중턱에 서 있든 어디서든 한 번만 더 불러라.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된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작게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아직도 말을 서툴게 하고 이 아이는 여전히 상처가 많은 며느리다. 그래도 이제 우리 사이에는 이름 붙여 부를 수 있는 첫 손주가 있다. 다운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언젠가 나도 이 집을 떠나 저 산 위 어딘가에 눕게 되겠지.
그때쯤이면 남편 옆에 그 옆에 다운이 그리고 산 아래 어딘가에서 민수와 수진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여기까지 시아버지 산소 옆에 몰래 묻힌 작은 유골함, 그리고 그 앞에서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게 된 시어머니 정옥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첫 손주 다운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얼마나 잔인한 말을 쉽게 던져왔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같이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정옥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그 며느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책임을 물었을까요? 아니면 저와 같이 조금 늦은 처음을 다시 열어보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겪은 가족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이야기에 꼭 녹여볼게요. 그리고 이런 가족 이야기, 고부의 한과 화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두고 가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엄마와 며느리, 또 다른 딸과 아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